평생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건 20대 애들한테 구두발로 얼굴을 걷어차이는 거였다면 여러분은 그 체제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자 증언이 아닙니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 존재 자체가 비밀인 부대에서 상자까지 올라간 군인이 직접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는 주류 매체가 다루지 않는 핵의 진짜 비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줬을까요? 그리고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그 체제는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이 세 가지 답이 오늘 스크립트 안에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부대 얘기를 해야 합니다. 130일 지도국, 1월 31일에 창립됐다고 해서 130일 지도국입니다. 이름도 날짜도 다 비밀인 이 부대의 임무는 우라늄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연하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북한 핵개발 전 과정을 통으로 담당합니다. 기술도 100%, 인원도 100%, 이 부대 안에서 다 해결해요. 김정일이 이 부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의 친위대입니다. 자신의 특각, 초대소를 짓는 공병 1여단과 나란히 핵을 만드는 130일 지도국이 둘이 김정일이 나의 친이다라고 부른 양대 부대예요. 핵이 얼마나 이 체제의 핵심이었는지를 그 한마디가 설명해 줍니다. 처우는 어땠을까요? 북한에서 쌀을 전량 공급받는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도 최상위 혜택이에요. 130일 지도국 인원들은 백미를 전량 공급받았습니다. 복무기간도 일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노동당 입당은 무조건 보장. 북한 엘리트 자제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혜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 관련 연구원들 약 400명. 이들은 북한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초등학생 때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대학교 때 스카웃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증언을 해주신 오철용 상자께서 대학 시절에 알던 교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20대의 젊은 생화학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년 뒤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달고 나타난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130일 지도국의 연구사로 배치됐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영변 핵시설 인근에 사는 군인 가족들도 부대에 있는 자식을 만나려면 수십 킬로미터 밖초대소로 나와야 해요. 면회 시간은 딱 20분, 그 다음에 꺼냅니다. 영변지구에 집이 있는 오철용 상자 본인조차도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초대소 같은 여관에서 먹고 자고 면회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을 못 만나는 거예요. 평양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도 재앙이다. 오철용 상자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페이커처럼 게임이라도 잘했으면 돈이라도 버는데 북한 천재는 갱도로 간다. 바보인 척해야 살아남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류 언론이 말하는 북한 핵 능력,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뉴스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다는 소식만 나오죠. 근데 그 핵을 만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짚은 보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그걸 짚겠습니다. 평산 우라늄 광산 얘기를 해야 해요. 오철용 상자가 신병 훈련을 받은 곳인데 이게 바로 북한 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캔 자연 우라늄이 영변 시설로 옮겨져 농축을 거쳐 핵무기 원료가 됩니다. 갱도 깊이는 지하 2, 영몸에서 4, 영엠, 작업 인원 한 팀에 100여 명, 보호 장비는 마스크 하나, 안전모 하나, 끝입니다. 마스크 하나로 우라늄을 캐는 게 왜 문제냐고요? 우라늄 돌 자체는 자연 상태에서 치명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그걸 부술 때 나오는 기체, 라돈입니다.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우리가 라돈 침대 문제로 난리 났을 때 그 라돈입니다. 밀폐된 갱도에서 우라늄을 캐면 라돈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무 보호 없이 했다는 건 국가가 노동자에게 서서히 죽어가라고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갱도 붕괴 한 번에 한꺼번에 20명, 30명이 죽는 일이 다반사였대요. 갱부화 시설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고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캐는 거예요. 방사능 피해는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영변지구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23살짜리 청년이 있었대요. 5년 복무하고 나왔는데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국가에서 틀니를 해주고 머리카락을 관리해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기대 수명을 국가가 최대 35세에서 40세로 보고 관리하고 있었대요. 젊은 몸이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영변지구에서 복무한 군인들한테는 환갑잔치를 50세에 해줬어요. 보통은 60세에 하는데 10년 일찍 해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거기서 일한 군인들은 40대만 되면은 이가 다 빠지고 노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위험을 인정하면서 해주는 배려였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배려죠. 92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 핵폐기물 처리 현장을 보겠다고 한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격대 100명을 투입해서 기어를 입고 양동이로 핵폐기물을 손으로 퍼냈습니다. 핵폐기물이 뭔지 아시죠? 플루토늄 분열 이후 남은 고농도 방사성 액체예요.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물질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방사능이 침투합니다. 그걸 양동이로 퍼낸 100명의 인원, 10년 안에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찰 통과하겠다고 사람 100명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돌격대 명목으로 끌려가서 당원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선동에 앞장서서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게 북한이 핵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30일 지도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철용 상자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정확히는 오리 덕분이었어요. 오철용 상자의 아버지는 출신 성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남쪽으로 내려온 월남자였거든요.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은 적대 계층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이 잠깐 출신 성분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 틈에 아버지가 자습으로 준박사까지 되더니 영변지구 오리공장 지배인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외화를 벌어서 사료 공급을 개선하고 오리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가 나니까 주변에서 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찾아온 사람이 130일 지도국 군단장이었어요. 핵시설, 안과학자들 영양 보충을 위해 오리를 좀 지원해달라는 거였죠. 그게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협상을 합니다. 오리는 드리겠는데 제 막내 아들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별 달아줄 수 있습니까? 군단장이 승낙했고 그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오리고기와 군 계급을 맞바꾼 거예요. 훗날 오철용 상좌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오리 덕분입니다. 웃으면서 한 말인데 그 웃음 뒤에 북한 사회의 구조가 다 들어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인맥, 배경, 먹을거리, 그게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던 거죠. 어쨌든 130일 지도국에 입대한 오철용 상좌는 평산갱도에서 6개월 신병 훈련을 받고 아버지 덕에 평양 양식석 관리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실관리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을 만납니다. 훗날 아내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집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강반석 일가 김일성 어머니 쪽 친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5호대 친척, 칠골 가게라고 부르는 최상위 혈통이에요. 정부병원에 가면 차트에 5호대 친척이라고 써있고 장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집안이죠. 처가 집안이 달라지니까 인맥의 지형도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오철용 상자는 130일 지도국 산하수산기지 기지장을 맡게 됩니다. 배 5척, 현역 군인 50명을 이끌고 하루에 꽃게와 조개를 10톤씩 잡기 시작했어요. 연간 외화 할당량이 10만 달러였는데 그게 40만 달러가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6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물론 다 가질 수는 없죠. 국가 납부 10만, 운영비 10만, 상납 10만, 그리고 남는 10만 달러 정도가 본인 몫이 됩니다. 그래도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이에요. 고난의 행군 직후 북한에서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5년에 인민경제대학에 진학합니다. 북한판 경영대학원이에요. 행정일군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또 중앙 간부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2007년 졸업 후 130일 지도국 무역과장으로 승진, 2009년에 대령 진급, 전국의 탄광, 수산기지, 종합봉사 외화전부를 관리하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처가 인맥을 통해 드디어 결정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중앙당 행정부 부부장이자 장성택의 오른팔 장수길과 연결된 겁니다. 장성택.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초기 사실상 북한 2인자였던 사람이죠. 장수길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54부 부장 출신으로 석탄과 광물 수출로 연 1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사람이에요. 김정일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대외 경제사업을 장성택에게 넘겼고
장성택은 그 54부를 자신의 중앙당 행정부로 편입시키면서 자기 오른팔 장수기를 행정부 부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 라인에 오철용 상자가 들어간 거예요. 당시 장성택 라인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한 장면이 말해줍니다. 장수길 딸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다녔는데 매일 교복 안에 셔츠를 다 받은 걸 바꿔 입고 나왔대요. 북한에서 대학생이 교복 안 셔츠를 매일 새 걸로 갈아입는다는 건 최상위 1% 생활 수준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필요한 건설 자재, 설비까지 장수길 딸이 다 조달했다고 해요. 그게 54부의 파워였습니다. 장성택 본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130일 지도국 무역과장이 40도 안 됐네? 60 넘은 사람들 앞에 나오더라도 저 사람만큼 해야 돼. 칭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철용 상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김정은 칭찬보다 장성택 칭찬이 더 뿌듯하더라. 그때 북한의 실권자가 누구였는지를 그 한 문장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 뭔가 불길한 느낌이 오시나요? 장성택의 말로는 이미 역사가 됐죠. 2013년 12월 12일,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전격 처형합니다. 이후 장성택 라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오철용 상자는 이미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타임스가 북한 금창리에 비밀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특종을 냈어요. 국제사회가 들끓기 시작했고 미국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표현도 가관이에요. 사찰이 아니다. 방문이다. 액세스다. 북한이 사찰이라는 단어를 거부했거든요. 그럼 이 금창리 핵시설 정보는 어떻게 새어나간 걸까요? 비밀 누출의 경로는 이랬습니다. 130일 지도국 군상, 즉 부대 내부 상점에 여성 소장이 있었어요. 군단 정치원과 친분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금창리 핵시설 안에 한번 들어가 봤다가 지하의 비행기가 날아다닐 정도의 거대한 공간을 본 겁니다. 그걸 무역회사 사장에게 말했고 비밀이 새어나갔어요. 군상 소장, 정치원, 무역회사 사장이 3명이 간첩 혐의로 처형됩니다. 그런데 오철용 상자도 위험했어요. 군단장과 정치원의 관할 아래에서 일을 했고 그 라인에 연루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살아남은 건 아내의 집안 덕분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정치원이 알고 보니 처가와 연결된 인물이었고 장모가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어요. 이후 수상기지로 재배치됐고 그 물고기 잡은 실적이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인맥으로 넘겼어요.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2013년 10월 오철용 상자는 시리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딱 그 달에 장성택 사건이 터졌어요. 2013년 12월 12일 처형이 이루어졌고 이후 4개월 동안 전국 단위의 반종파 투쟁이 북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장성택 라인이라면 무조건 끌려갔어요. 장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사렛네를 확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광범위했냐면 시리아에서 막 돌아온 오철용 상자처럼 장성택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반종파 투자한 비판서를 써야 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북한 전역의 당 간부들이 자아 비판과 비판서를 쏟아냈어요. 이게 그 체제가 공포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연루됐든 아니든 무서우면 조용해지니까요. 오철용 상자는 장성택 오른팔 장수길과 직접 연결된 라인이었으니까요. 2014년 어느 새벽,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을 나서는데 부대 정문 앞에 보위부 부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다고 해요. 올 게 왔구나. 차를 타는 순간 사람들이 옆에 올라탔고 그대로 연행됐습니다. 감금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20대 요원들 대여섯 명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리고 팔을 무릎 사이에 넣은 자세로 앉혀놓습니다. 그 자세로 오래 있으면 저절로 무릎이 시리고 홍치가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앞으로 나와서 철창에 머리를 밝히고 구두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거예요. 오프닝에서 들으신 그 장면입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이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차려지는 게 이거냐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20대 요원한테 구두발로 얼굴을 맞으면서 밥도 반식기도 안 되는 양의 시래기국. 처음 3일은 버텼지만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철용 상자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감방 안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요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얘기, 전화 소리. 듣다 보니 담당 요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저걸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무역 사업을 오래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새벽 2시 교대 시간에 요원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철창을 잡았습니다. 담배 한 대만 해주시오. 그걸 계기로 빈방에서 단둘이 담배를 피우면서 말을 건넸어요.
나 솔직히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집에 연락 좀 해줄 수 있겠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겉으로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실제 독자는 그 편지를 펼쳐볼 요원이었어요. 이 선생에게 500달러를 줘라. 이 선생이 뭘 요구하든 무조건 들어줘라. 우리 가족은 김일성 원수님의 집계 가족이다. 내가 한 게 죄라면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한 게 죄다. 마지막에 자기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암시한 거예요. 요원이 편지를 들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500달러를 10달러로 올려서 줬습니다. 거기다 제일 좋은 구두까지 사줬어요. 그날 밤 요원이 새벽에 음식을 들고 와서 깨웠습니다.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 생각이 나서. 재판 결과는 정치범에서 경제사범으로 격화됐습니다. 정치범이면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 사실상 죽음이에요. 경제사범은 형을 살고 나올 수 있어요. 최고 형량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6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북한 핵이 심장부에서 상자까지 올라간 사람이 6년 감옥을 살고 나와서 직물 공장 노동자로 배치됐습니다. 집도 비자금도 전부 몰수됐어요. 2중 3중 보위부 감시가 붙었고요. 본인 표현이 정확합니다. 숨 쉬는 화석 같았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화석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있다고 부를 수도 없는 상태. 그게 체제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오철용 상자는 대한민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들이 상냥하고 따뜻하더라고 하셨어요. 이게 가식인가 외견인가? 북한에서는 안기부 이미지가 공포였으니까요. 처음에 진짜인지 의심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두 체제의 거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걸 오래 망설이셨다고 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요. 그럼에도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조금이라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해야겠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북한에게 진짜 비용은 숫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ICBM 사거리도 핵탄두 개수도 농축 수준도 아니에요. 비용은 사람이에요. 20대에 갱도로 들어가서 라돈을 마시며 우라늄을 캔 군인들,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핵시설로 사라진 천재 과학자들, 사찰을 피하겠다고 핵폐기물을 양동이로 퍼내다 10년 안에 전원 사망한 100명, 체제에 충성하다가 구두발로 얼굴을 걷어차인 대령, 그리고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핵을 자위적 수단이라 부릅니다. 자위적 수단의 비용이 이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비용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계산된 적이 없습니다. 체제에 충성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게 구두발이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그 체제의 작동 원리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올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 아니, 위험 요소가 되는 순간 밟아버린다. 북한 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김정은의 전략을 분석하고 미사일 성능을 논하고 국제사회 반응을 따집니다. 근데 정작 그 핵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오늘 오철용 상자가 꺼낸 이야기는 그 공백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유지하는 한 이 구조 안에서 소비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체제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보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